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요즘 전세가 폭등하고 앞으로 전세는 사라질 거다 막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니까 불안해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전세 사는 분들 그럼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좀 오늘은 생각해보는 시간을 준비해 봤습니다. 기사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부동산 서민 고통이 이제 진짜 시작되었다. 전세 대란이 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집주인들이 보유세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세 물건을 반전세나 월세로 돌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정말 전세 사는 사람들 큰일 났다 뭐 이런 내용이죠. 내년에는 신규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고 앞으로 신규 공급이 또 끊기게 되기 때문에 더 전세가 폭등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올해 입주 물량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렸는데 착공 기준에서 5만 3천 가구가 입주 예정입니다. 여기서는 부동산 인포에서 제시한 자료를 근거로 했는데 올해 입주 물량이 4만 2천 가구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분양 물량은 내년 분양 물량을 이야기했어요. 내년 분양 물량이 2만 가구 정도로 절반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올해부터 3년간 평균 4만 가구 이상 입주 예정이죠. 역대 최대 입주 물량입니다. 10년 평균 대비해서 3분의 1이나 많은 수의 물량이 입주할 예정이에요. 입주 물량의 30에서 40% 정도가 전세 물량으로 풀리게 되죠. 제가 지난 영상에서 검토를 했었는데 올해 서울 입주 물량이 4만 2천 가구니까 그중에 15,000 가구 정도는 전세 물량으로 풀릴 예정입니다. 전세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전세 사는 사람 큰일 났다고 자꾸 이야기하죠. 발등해볼 가을 전세 대란, 임대차 3법이 해법될까 하면서 임대차 3법 때문에 단기간에 전세값이 폭등하게 될 거고 이 전세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물량 공급을 확대해야 된다고 막 이야기합니다. 전세마저 품귀 조짐을 보이니까 정책과 시장이 엇박자나고 있다고 정책 잘못하고 있다고 막 비난하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임대차 3법 하기 전에 전세가 폭등할 수 있을까요? 전세제도가 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세는 우리나라하고 볼리비아에만 있는 제도입니다. 대부분이 월세죠. 그런데 특이하게 우리나라에는 전세제도가 있어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하는 관계가 전세인데 임차인은 매달 월세를 내는 대신에 집주인한테 목돈을 빌려줍니다. 집주인은 매달 월세를 포기하는 대신에 그 대가로 무이자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죠. 서로의 니즈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형성된 제도라고 할 수 있어요. 예전에 우리나라는 굉장히 금융구조가 취약했기 때문에 개인이 대출을 통해서 목돈을 마련하는 게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 돈을 빌릴 방법이 없었죠. 그래서 집주인은 집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모자라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자기 집을 세놓고 이자 부담을 덜었죠. 그리고 임차인은 번거롭게 월세를 내는 대신에 목돈을 맡기고 사는 게 더 편리하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죠. 세입자의 경우에는 전세금을 조금씩 올려주면서 그만큼 저축하는 효과도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서로의 니즈에 따라서 형성된 게 전세제도예요. 그런데 이 전세가 없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전세가 없어지려면 집주인은 은행에서 빌린 돈 말고 무이자로 빌린 이 돈을 갚고 온전히 자기 집이 돼서 월세를 받게 돼야 전세가 사라지겠죠. 그런데 그러기 정말 힘든 구조입니다. 대부분 빚내서 집 사고 또 전세 끼고 여러 채 산 거기 때문에 갖고 있는 집을 처분하지 않는 한 이걸 갚을 능력들이 안 되죠. 아까 입주 물량 말씀드렸는데 올해 서울에만 5만 3천 가구가 입주 예정입니다.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연평균 4만 6천 가구씩 입주할 예정이에요. 정말 많은 물량이 새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 물량은 최근 10년 대비 3분의 1이나 더 많은 수의 물량이에요. 집은 실제로 존재하는 거죠. 누군가 살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다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이 여러 채 갖고 있는 집을 전부 다 소비할 수는 없습니다. 한 채는 자기가 살더라도 나머지 집들은 빌려줄 수밖에 없죠. 또 새로운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동안 살았던 집을 비우고 그 새 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또 그 집이 전세 물량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입주 물량이 많으면 전세 물량은 당연히 더 많아지겠죠. 신축 입주의 경우 30-40%가 전세 물량으로 풀리기 때문에 올해는 정말 많은 서울의 전세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개포지구에 가장 먼저 입주한 레미안 블레스티지의 경우에는 작년 2월에 입주를 했어요. 그리고 6개월 뒤에 그 옆에 단지가 입주를 했죠. 2월에 입주를 하고 전세는 보통 2년 단위로 계약을 하니까 짝수년도 후에 이동을 하게 됩니다. 블레스티지 입주와 4년 차이로 개포 프레지던스 자이가 입주 예정입니다.
또 여기도 전세 물량이 쏟아지겠죠. 입주 때 블레스티지의 전세가를 한번 볼까요? 입주 당시의 전세는 최하 5억 선까지 떨어졌습니다. 평균 8에서 9억 정도의 전세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6개월 뒤에 입주한 DH 아너스일 같은 경우도 9억 정도의 입주를 마쳤습니다. 입주 시기에 잔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세로 대체한 사람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그 많은 전세 계약이 체결이 됐던 거고요. 그 이후에는 거래가 뜨문뜨문합니다. 아직 2년이 안 됐기 때문에 거래가 거의 없습니다. 또 물량도 그만큼 없죠. 물량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전세가 오른다니까 호가 1억이 넘게 올라갔네요. 다시 입주 2년차 됐을 때 이 수준 유지할 수 있을까요? 블레스티지 바로 인근에 새로 입주하는 단지가 있네요. 개포, 레미안, 포레스트. 여기 전세가는 지금 저기서 말하는 호가보다 3억이나 쌉니다. 12억부터 나와 있는데 아직 거래로 이어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블레스티지에 입주한 전세입자들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내년에 재계약 시즌이 도래하는데 올해 수많은 입주 물량에도 불구하고 내년까지 이 호가가 유지가 된다면 그대로 살면서 올려주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겠죠. 기존 전세가 8, 9억 정도였으니까 여기에 추가적으로 5억을 올려주면 1년에 1,0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월 83만 원 정도 올려주게 되겠죠. 아니면 인근에 새로 입주하는 물량들을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신축 입주하는 단지는 지금 말하는 호가보다 3억 이상 싸기 때문에 이러한 선택을 할 수도 있겠죠. 한 텀을 넘기고 4년 차에 입주하는 폴의 자리를 기다릴 수도 있겠죠. 아니면 쏟아지는 신축 물량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타 지역으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세가는 입주 시점이 가장 싸죠. 조금 더 입주한 지 된 아파트를 한번 볼까요?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입니다. 2017년 3월에 입주를 했어요. 입주 당시에 4억 4천 정도의 전세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2년 차가 됐던 2019년 3월에는 5억 3천 정도의 전세가가 형성이 됐어요. 2년 동안 1억 정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2년 동안 저축한 돈이 있으면 그만큼 전세값을 올려주고 모자라는 돈은 대출을 받아도 월 부담은 이상하는 비용보다 싸기 때문에 이러한 가격이 유지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직 재계약 시기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레미안 힐스테이트는 그 이후에 전세가가 하락하는 모양새가 나타나죠. 이유가 뭐죠? 인근에 대규모의 신축들이 입주했기 때문에 그만큼 가격이 빠졌습니다. 어딜 가든 마찬가지예요. 입주 때 싸고 입주 2년차 갱신할 때 또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세가 수준을 보입니다. 그리고 또 거래 물량도 많고요. 이러한 시기를 고려해서 앞으로 전세 계획을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 이렇게 선택한 곳에서 최소 6년은 살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서 집을 구하시면 됩니다. 임대차 3법 같은 경우 지금 더 급진적인 방법을 도입해야 된다고 막 국회의원들 신났어요. 정도의 문제겠지만 결국 도입이 될 거고 그것도 빠른 시간 안에 도입이 될 예정입니다. 야당 또한 이걸 하지 말자고조차는 못합니다. 그래서 공시가격 투명화 해야 된다고 뭐 이런 얘기는 하고 있지만 결국 통과될 수밖에 없어요.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 전세가는 더욱더 안정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임대차 3법이 도입되는 시기에 역대 최대의 입주 물량이 들어오죠. 전세가가 폭등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전에 상가 임대차 도입할 때도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상가 임대차 보호법 도입되면 그 전에 임대료 엄청나게 올려받아서 세입자들 난리 날 거다 막 이랬는데 결국 그런 일이 벌어졌나요? 아니죠? 상가의 공급 물량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임대료는 오히려 더 하락하는 결과가 나타났어요. 그런데도 3법 도입되기 전에 무조건 올려받을 거라고 막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서울 아파트 전세의 중간 가격이 4억 6천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지금 언론에서 자고 일어나니 1, 2억씩 올랐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다 고액 전세 얘기죠. 9억 이상의 고액 전세는 4년 동안 5배가 늘어서 전국에 6,300세대였습니다. 이 중에 서울은 5,000세대 정도에 불과해요. 2년 단위로 전세 계약하니까 많아야 1만 가구입니다. 그만큼 비싼 돈을 감당하면서 사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소위 신축이라고 말하는 아파트 6억 정도 하죠. 6억을 전세 사는 사람이 얼마 정도의 비용을 부담하는지 한번 볼까요? 요즘 자기자본 금리 0.75% 정도밖에 안 돼요. 1%도 안 되죠.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 받으면 2%대에 받을 수 있습니다. 6억이 있는 사람은 6억에 0.75%,
한 달에 38만 원이면 신축 아파트의 프리미엄을 다 누리면서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 원하는 만큼 살 수 있습니다. 자기 자본이 절반 정도 된다고 하면 한 달에 68만 원이면 이 이용 가치를 누릴 수 있고요. 요즘 오피스텔 월세 1000에 70 뭐 이러죠? 1000에 6, 70 하는데 원룸 사는 비용으로 신축 아파트를 계속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 끌어안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죠? 집 끌어안고 있는 사람들 월세 안 내는 것 같지만 월세 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공시가격 9억짜리 1주택 소유자 1년에 재산세 계산해보면 1년에 260만 원 정도 냅니다. 한 달에 22만 원 정도, 거기에 대출받은 금융비용까지 생각하면 꽤 많은 돈을 내고 있는 거죠. 두 채 갖고 있으면 더 많이 내죠. 9억짜리, 6억짜리 이렇게 두 채 갖고 있으면 1년에 1,380만 원을 세금으로 냅니다. 한 달에 115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세 채면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세금으로 내야 됩니다. 전부 다 자기 돈이고 나가는 게 없다면 다행이지만 대출까지 끼고 있으면 정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갖고 있으면 갖고 있는 만큼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게 앞으로의 상황입니다. 이런데 이러한 비용을 세입자한테 전가할 거다? 그러면 먼저 빌린 돈을 갚아야겠죠. 무이자로 쓰고 있었던 전세금을 돌려주고 온전히 자기 집이 돼야 월세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끼케야 반전세 받을 수 있겠죠. 그나마도 또 세금 띄면서 그 돈 받아갈 겁니다. 전세 사는 게 결코 나쁜 상황이 아니에요. 이러한 상황인데 전세가 폭등해서 결국 집 없는 사람만 불쌍해진다고 막 혀를 끌끌 차던데, 그러면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재건축, 재개발 풀어줘서 공급을 많이 늘려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재건축, 재개발 풀어준다고 당장 공급이 늘어나나요? 아니죠. 재건축, 재개발이야말로 정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수많은 이해관계자가 뜻을 모아야 진행할 수 있는 게 재건축, 재개발이에요. 당장 공급이 이루어질 수도 없는 정책인데 이걸 풀어서 해결해야 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완화하면 그 이익이 지금 전세 사는 사람들한테 돌아갈까요? 수많은 이해관계자가 있는데,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는 부동산 침체기에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도입됐던 정책입니다. 지금 가뜩이나 과열돼서 난린데 이거 풀어주면 투기꾼들만 신나겠죠? 그러니까 이거 안 하는 겁니다. 제대로 된 대책이 될 수 없는데도 이런 것만 얘기하고 있어요. 어쨌든 서울은 오르고 어쨌든 집값은 우상향한다는 사람들이 왜 이런 얘기 하는지 모르겠어요. 공급이 되든 안 되든 입지가 한정돼서 희소하기 때문에 서울의 집값은 끊임없이 오를 거다라고 얘기해서 지금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이거 한다고 집값이 잡히겠어요? 효과 없기 때문에 이거 안 하는 겁니다. 오히려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하면 멸시를 통한 수요만 자극하게 되니까 지금 시기에 이거 안 하는 겁니다. 상황이 한두 달 사이에 크게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원래 입주하려고 했던 물량들 계속 나오고 있고요. 원래 집 안 사고 있던 사람들 여전히 집 안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집 산 사람들 이제 지어지는 집들로 돌아가야 돼요. 이제 지어지는 새 집으로 들어가면 여지껏 살고 있던 집들은 어떡하죠? 이 집도 살고 저 집도 사나요? 그 집은 또 비어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가 부족하다는 거, 전세 물량이 사라진다는 거 말이 안 되죠. 전세가 사라지려면 지금 이 돈을 갚아줘야죠. 전세 제도가 사라지려면 그동안 무이자로 썼던 돈을 갚고 정말 수익형으로 바꾸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집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럴 상황이 못 돼요. 가뜩이나 있는 돈 없는 돈 끌어서 집 사갖고 있는데 당장 세금 낼 돈이 없어서 지금 월세 올린다고 하는데 이 목돈 갚아줄 수 있을까요? 이걸 갚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 있죠? 여러 채 갖고 있는 집 중에 한두 채 팔면 됩니다. 집을 판다는 건 뭐죠? 공급이 늘어난다는 거죠? 결국 시장에 또 매물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집이 아니고 현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결코 불안할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점을 관망하고 천천히 생각해도 전혀 늦은 게 아닙니다. 저 때문에 제 얘기 듣느냐고 집 못 샀다고 막 원망하시는 댓글 막 있는데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의견을 드리고 있어요.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제 얘기는 한 사람의 의견일 뿐이에요. 본인이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현금을 갖고 있는 것보다 오른 가격이라도 지금 집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하신다면 집을 사시면 됩니다. 저한테 좀 뭐라고 하지 마세요. 네, 여기까지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